안녕하세요. 피플앤이슈의 염규옥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가장 친근한 가축이라고 하면 단연 소가 떠오르게 될 텐데요. 이 소의 유전 정보의 비밀을 캐낸 분이 계십니다. 이 유전 정보를 통해서 인류의 과거와 또 미래까지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피플앤이슈에서는 김관석 충북대학교 축산학과 교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충북대학교 축산학과 김관석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소를 연구하고 계시다라고 들었어요. 네. 근데 소를 연구하는 사람. 저는 조금 이렇게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이제 오늘 그래서 좀 궁금증들을 많이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어떤 연구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전 세계에는 다양한 가축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가축들이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해서 생산자, 소비자에게 유용하고 이롭게 가축들이 이용될 수 있도록 유전자 정보를 활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쉽게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제주도에 토종 흑돼지가 있잖아요. 유명하죠. 예. 네. 그 토종 흑돼지가 다른 돼지고기와는 다른 색다른 맛을 갖고 있거든요. 쫄깃쫄깃한 맛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제주 토종 흑돼지가 네. 특별한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쫄깃쫄깃한 근육을 만들어줄 수 있는 특별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주 흑돼지가 왜 맛있느냐라는 과학적인 이유를 저는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한우도 네. 마찬가지인데요. 예전에는 수입산 쇠고기를 네. 한우로 둔갑시켜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속여서?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한우 고기가 조금 더 비싼 가격에 그렇죠.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한우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만을 분석해서 한우 고기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기술로 개발하는 연구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축산물이 안전하고 신뢰받고 이렇게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전 정보 연구가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뭐 뉴스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뭐 유전자, 뭐 유전 정보 이런 거 많이 들었는데 좀 궁금해요. 그런 정보들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유전자 채취를 해서 어떤 과정으로 연구가 진행이 될까? 네, 유전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료를 채취해야 되거든요. 네, 시료. 시료는 우리가 이제 생명체라고 하면은 어떤 조직에서부터라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에서도 우리가 이제 세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세포로부터 세포가 가지고 있는 DNA 물질을 분리해서 우리가 연구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고요. 네. 가장 쉽게는 사람의 경우에는 침, 구강에 있는 상피세포로부터 유전 물질을 분리하고 저희 경우에는 가축의 경우에는 가장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콧물이거든요. 콧물. 네, 아. 콧물에서 비강액이라고 하는데 네. 콧물에서부터 이제 액을 따서 그것을 이제 안전한 용기에 보관을 해서 실험실로 갖고 와서 유전 물질을 분리하고 그리고 그 유전 물질로부터 제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서 연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러면 뭔가 교수님께서는 정말 소를 지금까지 계속 연구하고 계시니까 소 박사 이렇게 저희가 명명해 드려도 네.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선 사실 뭐 한우, 소라는 가축이 굉장히 또 각별하게 여겨지기도 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면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한우가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가축 자원이기 때문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한우라는 것은 지난 수천 년 동안 한민족과 함께 사육되어 왔고 또 한민족이 한우로부터 노동력도 얻고 그리고 맛있는 고기도 얻을 수가 있었고 또 손질이 온순해서 네. 그래서 사육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민족이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소를 사랑하지 않았나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소의 이 뭐 성향 이렇게 온순하니까 네. 예로부터 이제 집에서 같이 키우기에 딱 적합한 네. 그런 동물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가축 중에 남아 있는 거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가축들 예전부터 있었던 뭐 가축들 중에서는 뭐 멸종한 가축들도 많다라는 건가요? 네, 예를 들면 게레돼지, 네. 게레닭, 게레흑염소 이런 것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60년대, 70년대 네. 근대화되면서 경제 발전의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가축 자원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보존하고 활용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우는 우리 한우 농가들이 열심히 지켜내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발전해 올 수 있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멸종된, 지금 사라진 이런 재래 가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 한우를 꼭 지켜내야 된다. 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궁금합니다. 이제 한우를 왜 연구를 시작하셨는지, 왜 소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소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한 것은 한우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축으로서 호기심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전정보를 연구한다는 것은 그 생명체의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우는 어떤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유전정보는 다른 소품종들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한우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유전적인 특성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그런 유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한우라는 품종이 우리 한민족과 함께 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과정에 대해서도 조금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하나 또 궁금한 게, 네. 우리나라 소 이제 너무 익숙하게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 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뭐 외적인 것도 있을 테고. 네. 가장 큰 특징은 성질이 온순한 거. 아, 그럼 그래서- 온순하지 않은 소도 있어요? 네. 온순하지 않은 소들이 많죠. 아, 그렇구나. 한우 품종이 갖고 있는 규모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네. 굉장히 우리 한반도에서 키우고 있어서 그렇지,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우 품종의 숫자가 많은 편에 속하고요. 그 이유는 그만큼 유용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온순하다는 것은 네. 또 일을 시키면 잘한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렇죠. 우직하게. 우직하게. 그리고 네. 우리 민족은 또 농경 문화를 통해서 살아왔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노동력을 얻는데 소를 활용해 왔고, 그런 온순한 성격은 우리 민족에게 이로운 그런 장점이었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또 맛있잖아요. 그럼요. 네. 한우가 진짜 맛있긴 맛있어요. 네. 그래서 조선시대 때 네. 명나라에서 우리 한우를, 우리나라 소를 조공으로 바치라고 많이 그랬답니다. 또 북방민족들, 부족들은 그 교류를 하면서 모피 같은 것들을 사냥해서 이제 잡은 것을 우리에게 팔면서 한우를 얻고자 그렇게 애를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우가 이제 농업에 이용이 돼야 되니까 너무 많이 유출이 되면 안 되니까 네. 법으로 한우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할 정도로 그렇게 해외에서는 한우가 인기가 있었다. 바깥에서는 한우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도 서구 사회에서 육으로서 한우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소 유전 정보들을 분석하고 계시는데, 이런 연구를 통해서 어떻게 한우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이 이제 정보화가 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정보라는 것은 이제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소통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우 유전 정보를 분석하는 이유는 그런 소통을 하기 위한 거거든요. 생산자와 소비자와
소통하는 도구로서 한우 유전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우를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킬 수가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할 때 생산자와 함께 한우는 이런 정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한우를 사랑하는 소비자에게는 한우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우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유전 정보를 안다는 것은 한우 산업을 발전시키는 그런 출발점이고 한우 산업을 더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는 그런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연구를 해보시니까 아까도 이제 한우가 다른 소에 비해서 우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실제로 그런 유전 정보를 통해서 이게 우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발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우를 좀 더 많이 알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한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이제 맛이 좋다. 그 맛이 좋은 이유가 뭔데라고 묻게 되면은 네. 올레인 지방산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올레인 지방산은 불포화 지방산인데요. 네. 한우 품종은 올레인 지방산을 높일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 유전자는 다른 품종에는 없는 거거든요. 오직 한우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규. 네, 와규. 일본 허구 품종인데, 네. 그 허구도 이 올레인 지방산이 많은 유전자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일본 허구는 한우로부터 유래된 품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우의 자식 같은 거죠. 와규가 그러면 한우의 자식과 같은, 이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걸까요? 일본은 섬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한반도를 거쳐서 이주해 간 사람들이고 일본 화우의 경우에도 네. 한반도를 거쳐서 이주해 간 소들이거든요. 그래서 한우가 일본 화우의 뿌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우와 화우를 유전 정보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은 일본 화우가 한우로부터 유래되었다는 것이 또 과학적으로 증명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우의 역사, 유전적인 역사를 막 봤을 때 우리나라가 위치한 이런 지리적인 위치도 혹시 한우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네. 한우가 어디에서 왔는지, 한우의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소들과 직접적으로 유전적인 관계를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은 네. 한우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와 유사한 소들이 네. 아시아 다른 지역, 멀리는 터키에도 있다는 것을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네. 터키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특히 남부 지역에 있는 어떤 고장에 있는 소들을 보니까 한우랑 외모적으로 너무 유사한 거예요. 그리고 터키라는 민족 같은 경우에는 네. 예전에 이제 돌골족이었고 돌골족은 또 우리 고구려 시대 때 아주 교류가 많았던 민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나라가 돌골족을 복속시키면서 돌골족 일부가 이제 서쪽으로 물려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이제 지금의 터키가 된 셈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대 고구려와 돌골의 그런 교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지금의 터키가 그런 한우를 갖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거 되게 이제 처음에는 소의 연구에서 어떻게 이제 역사가 나올까 의문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또 신기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네. 동북아 지역에 있는 소들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정보 속에는 서로 섞여져 있는 그런 교류의 흔적들을 또 찾을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는 가축 유전 학자들이 과거의 역사들을 해석하는데 가축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유전자 정보를 파악하는 거, 연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소의 유전자 지도를 아는 것, 어떤 면에서 조금 더 가치가 있는 일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유용한 정보를 모아서 쉽게 활용하는데 이롭게 이용될 수가 있는데 네. 소의 유전 정보를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생명체들을 비교하는데 유전자 지도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 경우에는 소의 유전자 지도를 가지고 한우와 다른 네. 품종을 비교하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우와 다른 품종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차이는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있는 부위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를 연구하는데 소의 유전자 지도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굉장히 신기합니다. 어쨌든 유전자 지도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 세계에도 이제 다른 품종의 소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소와 우리나라에 있는 한우와 이게 차이점이 보여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네, 그 전 세계 소를 나누게 되면은 네. 유럽소와 인도소 두 종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럽소와 인도소. 네, 유럽소는 등에 혹이 없는 소고요. 아, 인도소는 남부 따뜻한 지역에 네. 등에 혹이 있는 소거든요.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네. 좀 말랐기도 하고. 네, 체구는 좀 작은 편인데 네. 등에 혹이 있고 그 혹이 때문에 좀 열악한 환경에도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우는 혹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크게는 유럽소 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럽은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소들이 과연 어디에서 왔는지 그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소들이 유럽소나 인도소와는 다르게 독자적으로 문화를 형성했고 가치가 되었다라고 또 추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그동안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새로운 문명의 탄생 같은 것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 북방 지역, 유라시아 북방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유목민들이 생활했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문명의 흔적을 좀 찾기가 어려운 그런 불리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방 지역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문명을 발생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최근에 역사적인 사실도 좀 많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우는 그런 북방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출현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르게는 또 이제 유럽소 계통이 이주해 와서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아직까지 과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네. 만주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소뼈가 발견되었습니다. 가축화된 가장 오래된 소뼈가 발견되었는데 네.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 만주 지역 우리 한민족들이 활동하던 무대에서 그렇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따르면 가장 오래된 소뼈이고 얼마나 이것은 오래된 거예요, 그러면? 약 13,000년 정도로 13,000년이요? 네,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의 가축화의 시작을 한 10,000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가장 오래된 문화가 거기에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몰랐던 그런 상상도 또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세계 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넘어가서 이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소에 대해서 연구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죠? 네. 아주 우연한 기회에 아프리카 연구자를 알게 돼서 아프리카 소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네. 제가 아프리카 연구자를 만난 건 2010년이에요. 이 친구가 한국에 와서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호기심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와서 같이 연구하자라고 했었는데 2011년도에 이명박
그때 대통령께서 네. 아프리카를 순방을 하시면서 다녀와서는 과학자들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협력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라고 이렇게 과제를 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과제가 나왔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아프리카에서 온 에티오피아 출신 연구자가 있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물어봤더니 에티오피아 나라에 6천만 마리에 달하는 소가 있고 그 목축업이 에티오피아라는 국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 대한 가축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그런 연구를 하게 되면서 네.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좀 중요한 부분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아프리카 소들의 특징이 네. 이제 아주 더운 환경에도 그렇죠. 잘 적응하고 물이나 사료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해도 네. 잘 생존해서 견뎌내면서 후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멸종되지 않고 어려운 환경에서는 사실 생명체가 많이 사라지기도 하는데 네. 아프리카에 있는 가축들은 특별한 유전자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견뎌내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아주 특별한 유전적인 기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그런 발견을 해냄으로써 앞으로 이제 그 기후변화 이러한 위협에도 네. 유전적으로 개량하는 어떤 도구로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에티오피아 하면은 뭐 거리도 멀고요. 이제 좀 멀게 네. 느껴지는 나라고 보통 이제 커피를 가장 많이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에티오피아에서 소는 어떤 의미인지도 궁금해요. 네, 에티오피아가 멀다고 하셨는데요. 네. 사실 직항기가 있거든요. 바로 가는 게 있어요? 네, 바로 가는 게 있고 그래서 어디 미국을 가는 거나 비슷한 거리에 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약 80여 개 작은 수의 부족까지 합치면 80여 개의 부족들이 이루어져 있는 국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부족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 이유는 에티오피아가 다양한 기후 환경과 지역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제 적응해 있는 기후 풍토가 다르다 보니까 살아가는 습관도 다르게 되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교류하는 게 어렵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환경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가축의 도움이 꼭 필요했었고요. 가축으로부터 그 지역 환경에 맞는 가축으로부터 유용한 먹거리나 소재들을 얻어야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이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 지역 환경에 맞는 소들과 사람들이 공생해 올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는 그 소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동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에티오피아의 소, 또 한우랑 차이도 좀 있겠죠? 어때요, 교수님? 네, 에티오피아의 소와 한우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2010년도에 제가 영국에서 열리는 학회에 갔었는데 네. 그 학회에서 어떤 발표자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소가 한우하고 비슷한 어떤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더라고요. 유럽의 연구자가.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발표를 마치고 제가 찾아가서 물어봤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네. 자기도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아프리카 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프리카와 한우는 제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네.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우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가운데서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도 잘 적응하는 그런 네. 유전적인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티오피아도 비슷하네요. 에티오피아도 아주 혹독하게 이렇게 살기 어려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은 한우와 에티오피아의 소 사이에
유전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지만은 그런 점에서는 또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공유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에티오피아 소와 한우 사이에 이제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또 보고 계시고. 근데 이제 앞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로는 이제 재래 가축들이 멸종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사라진 위기에 놓이기도 했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에도 기후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와 또 우리가 이제 소를 계속 연구해야 되는 이유와도 어떻게 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류 역사 과정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나와서 여러 지역으로 이주를 하면서 번성해 왔지 않습니까? 그 앞서서는 소들이 먼저 여러 지역에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나왔을 때 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거든요. 네. 소로부터 고기와 젖을 얻고 또 가죽을 얻어서 따뜻함을 얻을 수가 있었고 또 농사를 지을 때는 소를 이용해서 노동력을 얻었었고 그래서 인류의 역사와 가축의 역사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어려운 자연 환경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은 것은 가축의 도움을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도 어려운 자연재해 또 급격한 기후변화 닥치게 되는데 인간의 혼자의 힘으로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네. 가축의 도움, 가축이 갖고 있는 유전적인 어떤 특성들을 이해함으로 해서 함께 공생을 이어나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개발도상국의 가축들을 연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나라를 가보셨는지 그리고 또 그곳의 상황은 또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가장 기억나는 곳을 말씀드린다면은 네. 페루 남부 지역에 페루. 페루 남부 지역에 그 뿌노라는 곳이 있어요. 네. 뿌노가 이제 좀 고산지대거든요. 그 지역에 이제 가장 많이 키워지는 가축이 알파카라고 승률을 넘는. 네. 귀엽잖아요. 네, 되게. 굉장히 귀엽죠. 네. 보통 이제 해발 4,000m 이상에서 사육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4,000m 이상 되는 고원지대에 이틀 동안 묵으면서 아주 예쁜 그런 알파카들을 또 보고 밤에는 또 이제 그 남반구에 쏟아지는 별들을 보면서 아주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좀 대비되는 이야기인데요. 네. 제가 에티오피아와 케냐와 그리고 소말리아 이 국경지대에 네. 보로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고 또 그 곳에는 또 자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과 식량이 부족한 그런 지역인데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서로 갈등도 많이 심한 편인데 그곳을 여행을 하면서 이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네.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는 제가 이제 다른 곳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새로운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부여하는데 그 여행이 저한테는 참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다른 가축들과 이제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는 모습들을 보셨잖아요. 네. 혹시 그런 모습 가운데서 좀 시청자분들께 전할 수 있는 메시지라고 하면 뭐가 좀 있을까요? 네, 지금 축산업이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축산업에서 생기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문제가 비단 축산업만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큰 문제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소를 연구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방식을 좀 느끼게 되거든요. 소로부터 도움을 얻고 그리고 사람은 소를 덜 보고 이런 공생의 관계. 그래서 지금의 축산업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나간 데 있어서 인간과 가축의 관계에서 좀 해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의 가축들을 연구하시면서 느꼈던 보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결과들 또 얻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건 뭐냐 하면은 다른 나라에 가서 그들의 가축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가지고 있어야 이룰 수 있는 일이고, 저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충북대학교 축산학과에 지금 한 15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프리카 소를 연구하기 전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없었다라고, 별로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비단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느끼고 있는 그런 갑갑함, 네. 비슷한 거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아프리카 소를 연구하게 되면서 제가 이런 일이 참 보람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동기를 가짐으로 해서 그런 동기들이 학생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 또 학생들이 또 그렇게 바라봐 주는 것 같아서 또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현재 또 하고 계시는 연구들, 그리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봤었거든요. 네. 그 영화를 보니까 완벽한 계획은 그쵸. 무계획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네. 얘기를 하는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비슷한 심정으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저는 축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있어서 필요한 일들, 우리가 이제 가축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라면은 우리 사회에도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보고 느끼는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가지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고 느끼기 위해서는 좀 더 제가 다양한 곳을 좀 여행하고 싶은 마음도, 욕심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올여름에는 제가 에티오피아 다나킬이라는 지역을 여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다나킬이라는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고 가장 더운 지역입니다. 네, 그곳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거기에 있는 소들은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를 저는 만나서 보고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계획으로는 또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소들을 보고 싶습니다. 시베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그곳에 있는 소들을 연구하고 싶었는데요. 제가 시베리아를 가게 될 때는 여기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가고 싶은 그런 또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소망이 또 언젠간 꼭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충북대학교 축산학과 김관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새로운 것들이 수도 없이 생기고 또 기존의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고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는 시대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꼭 지키고 또 지켜야만 하는 가치들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오늘 피플 앤 이슈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